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이 10월 8일인데 10월 초에 지난 며칠 사이에 October Surprise라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예전에 닉슨 전 대통령 때부터 10월 달이 되면은 뭔가 놀랄만한 일로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선거를 앞두고 11월 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뒤집기 위한 카드를 내놓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의 2021년 October 서프라이즈는 꼭 의도했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도한 것, 의도하지 않은 October 서프라이즈가 미국 국내와 국외에서 일어났는데 우선 이번 주에 전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있는 그 다리가 지금 그 폭발을 한 것을 포함을 해서 러시아 관련 여러 가지가 있었죠. 노벨 평화상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그 오펙이 원유 생산을 감축한 것 이것도 미국 내에서는 항상 그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역시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였고 그런가 하면 아주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과 어제 그 주식시장 폭락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음 달 2일에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연방준비제도에 이자율이 0.7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거의는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고 대부분보다는 많고 거의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리화나 전과자를 연방 법에 저촉되는 사면했다는 것도 이것도 옥토버 서프라이즈고 이건 이제 기획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 젊은 유권자들을 향한 또 하나는 이것은 기획인지 자연 발생적인지가 민글돼 있는 것과 같은 건데 그 허셔 워커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 이 케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는 점 나와 있기는 한 사실입니다만은 그 사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이 같은 1, 2, 3, 4, 5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번 주에 위켄드 에디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 11마일 된다고 하더군요. 이 다리가 부분적으로 폭파됐습니다. 두 개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사진과 비디오로 보기는 열차도 가고 일반 자동차도 달립니다. 11마일이니까 얼마나 깁니까? 푸틴이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합병한 것으로 보죠. 북한을 포함한 몇몇 국가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합병을 하고 나서 뭔가를 이어야지 되잖아요. 수송로도 그렇고 케르치 해협이 있으니까 물을 건너가야지.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분들 또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이 페리를 타고 저쪽 육지로 가듯이 그렇게 다리를 지은 겁니다. 해서 사람과 물건과 모든 것들이 드나들도록 이게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트럭 폭파에 의한 파손이다. 그러니까 변변찮은 솜씨로 파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좀 더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정교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우크라이나 특수군이 폭발을 한 것이고 3명이 숨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수 공사를 하겠죠. 러시아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테러리스트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국가에게 한 얘기입니다. 테러와 같다. 그런 이거는 이제 안중근 의사를 이쪽에서 어떻게 보느냐 저쪽에서 어떻게 보느냐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불법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불법으로 그 다리를 지었으니까 불법으로 지어진 것은 부숴야지 된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일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지어놓고 지을 때도 그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지 뭐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그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남쪽에서 이제 쫙 그 위로 올라가야지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질을 입게 된 거죠. 그 비탈리 킴이라는 한 고려인이 주지사로 있는 그쪽까지 가려면은 이쪽 수송로를 다 통해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차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생일날에는 노벨상위원회가 뺨을 때렸잖아요. 벨라루스의 한 독재에 항거하는 벨라루스 지금 투옥된 사람과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이 러시아 군인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무참한 희생을 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조사를 하고 문서화하는 우크라이나의 시민자유센터 인권그룹입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그룹 그리고 러시아의 굉장히 오래된 인권조직 메모리얼 이 두 군데 조직과 한 군데 사람 알레스 비알리아츠스키라는 벨라루스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면서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하는 말은 정말 용기 있게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의 시녀입니다. 그 독재 정권이 부정 선거를 했다는 이 같은 뭐 증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에 항거한 지금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지도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독재 철폐를 외쳤던 민주주의 운동가와 우크라이나의 인권운동 그룹, 러시아의 인권운동 그룹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푸틴의 생일날이 바로 발표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연결하는 그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우크라이나가 폭발했다는 것. 이 일 이전에도 이제 9월 5일부터 계속 동부와 남부에서 러시아가 딱 그 지금 쥐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그곳에서 말하자면 방어벽을 뚫고 방어선을 뚫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러시아군을 후퇴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이 절정일지도 모른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뭐 많은 그 영토를 뭐 탈환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러시아군이 재편성하고 있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미국으로 와서도 알래스카에 배 타고 와서 망명 신청을 하는 러시아의 남자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징집은 되고 있고 훈련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러시아군의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 겨울이 되면 군사작전을 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땅을 탈환하는 절정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러시아의 군인 보강이나 절정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옥토버 서프라이즈 러시아와 관련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고 쓴다면 이건 그냥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아마겟돈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역시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입니다. 쿠바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세계가 핵무기 그 위협을 받게 됐다. 전술적인 뭐 그냥 작은 핵무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겟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기금 모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쿠바 사태 아니다라고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나 국방부나 또 잭 설리반 같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언론에 나와서 그렇다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술적인 작은 핵무기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쓴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미국도 아직까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많은 사람들이 쓸까 쓰지 않을까 푸틴만이 알죠. 푸틴도 지금은 본인의 마음을 모를지 모릅니다.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정말로 중요한 국제 정책에 있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그것조차도 막아보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사실은 비공개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지만 그게 결국은 뭐 비공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다 새어 나가는데 미국인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계속 이 인식을 시키는 것. 또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만약에 쓴다면 쉽지 않은 일을 블라디미르 푸틴 당신도 당해야지 될 걸.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와 미국과 러시아의 핵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에 대한 그 시각 같은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방 세계로 생각을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핵을 안 쓰지. 하지만 푸틴의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라는 이름 아래 나의 권력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그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을 러시아식으로 푸틴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핵무기도 전술적 핵도 쓰는데 큰 장애가 없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슈퍼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우리가 지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한 5번쯤 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에서 팔로우한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백악관은 우리의 정책은 대변인을 통해서 변함이 없다.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조금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민주당의 그 현직 의원의 기금 모금에서 했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게 우선순위로 들어있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대만도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핵 문제도 여기 그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말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한 번 하면 실수지만 2번 해도 실수지만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푸틴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대통령이 말한 시점이 푸틴이 지금 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고 있는 사람은 무리수를 둘 수 있죠. 더 이상 나가면은 더 해볼 게 없으니까 쓸 모든 카드를 놓고 핵카드라는 위험한 카드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 한마디로 푸틴이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가정하지 말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전쟁에서 지금보다 더 지게 될 경우는 그러면 이제 다른 동물이 되는 거죠. 지금도 보통 사람들, 보통 인간과는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와일드 애니멀이 될 것으로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 지지해야지 된다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를 지원해야지 된다도 60% 넘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지 된다는 사람들도 70%가 넘습니다. 유럽 사람들 본인들 어려워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문제로. 그리고 그 에너지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해나가는 것 같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 너무 좋은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너무 나빠지는 것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핵을 쓰면 어떡하는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푸틴을 어느 정도 스탑시키려면은 우크라이나도 최소한의 양보를 해야지 되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양보할 기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영토를 회복하고 있는 게 완전한 우크라이나만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미국에서 주고 유럽에서 주고 정보도 미국에서 주고 영국에서 주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합니까?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잘 해보자 하고 스스로 일어서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왔는데 우크라이나는 잘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잘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저히
본인의 정권을 유지할 만큼 체면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완전히 러시아의 그 군사 작전을 박살내고 나면은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미국의 고민이 있고요. 뭐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봐야지 되겠죠. 이 문제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제가 평소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미국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공유할 것은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거기까지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에 와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나사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의 그러한 그 합동적인 어떤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주로 갔잖아요. 4명의 우주인이. 그때 러시아인이 한 사람 있고, 그리고 일본 우주인이 한 사람 있고, 2명은 미국 사람입니다. 한 명은 이제 미네소타주 출신이고요. 그 조시 카사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명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니콜만이라는 우주인, 여성 우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우주인은 원래 군인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막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도 자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난 우주인이 돼야지 될 것 같아서 우주인이 됐는데, 이 그 원주민계의 우주인이 여성으로서는 처음 국제우주정거장에 간 겁니다. 자, 여기도 또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남자 이 원주민계의 미국인은 20년 전에 갔습니다. 우주인이 갔고, 그래 20년 만에 이제 여자도 가게 된 거예요. 존 해링턴이 그 당시에 20년 전에 갔었잖아요. 아무튼 그 얘기, 제가 니콜만 우주인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더군다나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살고 있거든요.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있고, 꿈이나 목표를 쫓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거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꿈이라든가 뭐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일정표를 짠다든가 한 것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저도 그만큼 날마다 그날그날 하는 일에 쫓겨서 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제 나이를 모르시니까, 태어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원주민계의 우주인이 여자로서 처음 우주로 날아갔다, 미국인으로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꿈이나 목표를 쫓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작은 어떠한 그 목표나마, 내가 실망하지 않고 해봐야지 되겠구나, 좀 꾸준하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뉴스 다 잊으시더라도 오늘 며칠인가요? 10월 8일 위켄드 에디션에서 지금 80대면 80대로서, 90대면 90대, 50대면 50대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튼 하려고, 그 목표는 잊지 말고, 너무 치열하게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는 말고요. 제 취향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꿈, 이런 것을, 목표 같은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설정해 두시고 항상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일본인, 러시아인, 미국인 4명의 우주인은 6개월 동안 한 2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제 심혈관 건강 이런 것도 들어있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계속한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이제 원주민계 미국인까지 그렇게 그 우주로 갔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 그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잖아요. 우주인이 되는 게.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는 될 수가 없어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른 인종까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2번째, 오펙 플러스가 오일 생산을 감축한 것,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그 인권을 유린하는 왕세자와
주먹악수만 하고 오일 생산도 이렇게 감축하는 결과를 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아주 잘 지내고 할 때는 너무너무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예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도 원칙이 있고 그 정도, 거짓의 수위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어느 정도는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이슈를 나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을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오펙이 13개 국가잖아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에서. 그리고 7개 국가가 아프리카입니다. 오펙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예. 알제리아, 앙골라, 콩고, 기냐, 가봉, 리비아, 나이지리아. 또 미국에서는 남미에 딱 베네수엘라 한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11개국인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 있고요. 필리핀 들어가 있고 수단, 사우스 수단 따로따로입니다. 여기도 막 전쟁 많이 한 국가잖아요. 오만, 멕시코가 여기 들어가 있고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브루네이,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11개국입니다. 해서 결국은 러시아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오일머니가 들어간다.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은 오일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그 전쟁을 푸틴은 계속하겠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초지 일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월스트리트저널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은 월스트리트저널 스타일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반독점 소송을 할 수 있죠. 석유 카르텔. 벌써 미국에서 많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송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면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에게 보복을 하겠죠 또. 그리고 사우디를 압박을 해라, 미군을 철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보다 더 러시아와 가깝고 중국과 가까워질 것이다. 이란과 핵 협상을 해서 그러면 이란이 이제 많이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더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11월 달부터 200만 배럴씩 생산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맞춰지는데 이란과 핵 협상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달라 하는 것은 많고 시간을 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와 아마 협상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쉐브론이 그쪽에서 더 많은 오일 시추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난도 독재자와 손을 잡느냐 이 얘기인데 사실은 이건 정말 베네수엘라나 남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시간에 타이틀이 딱 오늘의 미국에 묶여있기 때문에 많이 전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좀 바꿔보겠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안 과이도라는 정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30대 초반에 그 같은 정치인을 앞세워서 막 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게 군부가 확실하게 지지해주지 않고 하는 등의 이유로 멈추고 말았잖아요. 그 뒤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를 엄청나게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 경제 제재를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경제 제재 좀 풀어주고 이제 오일 생산을 해서 그것을 미국으로 가져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경제 제재를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혹독하게 해서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사회주의 정책이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어디를 거쳐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하고 망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의식이 있고 좀 배려감, 배려심, 사려 깊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 미국이 그렇게 그쪽에 정치나 경제 환경을 만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뭐 폭력을 써서 뭐 갈취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망명자나 난민 신청자를 받아줘야지. 그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도 살기 힘든데 니네 나라 일은 니네 나라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쓰지 않았고요. 아니, 독재자와 협상을 해서 오일을 가지고 온다고? 그거 안 될걸? 아마 마두로가 협상하는 척 하다가 다른 나라에만 많이 팔고 미국에는 안 줄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항상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설에서 쓸 땐. 기사는 그 팩트 기반이라 할 수 있는다 할지라도 또 루퍼트 머덕의 신문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은 안 하고 다른 나라 독재자에게 이것을 의존을 하려고 하나? 미국 내에서 생산을 더 해. 미국 회사에 뭐해라 하면서 규제 심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아니야.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진지한 행정부라면 그러면은 절대로 국내 뭐 오일 회사, 가스 회사와 전쟁하면서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에 얘기를 뭐 듣지 않아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오일 회사도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항상 오일 회사도 오펙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줄이면은 가격이 높아지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허리케인 났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가격을 올리지 마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미국은 원래 미국 내에 있던 것을 많이 생산을 안 하고 세이브를 했고, 지금은 뭐 미국이 어떤 여러 가지 오일 중에서 한 부분의 오일은 미국이 가장 많은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그런 보존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요즘에는 환경 자체가 친환경 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뭐 오일 시추나 모든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친환경이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일 업계에 관한 규제 같은 것도 하는 것이고, 어느 쪽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일 업계를 우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이슈가 나와도 그거 문제 처리하려면 미국이 국방비를 늘려야지 돼. 국방비를 늘려야지 되면 국방산업계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옥토버 서프라이즈. 노동시장과 주식시장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이자율입니다. 어제 주식시장 폭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번 주 초에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다 까먹었어요. 노동시장이 8월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아직도 건전하다. 얼만큼이었던가요? 26만 3천 개 9월 달에, 8월 달에는 31만 5천 개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작동하고 있네. 이자율 인상이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을 마구마구 구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동시장이 건강하면 좋아해야지 되는데 투자가들은 싫어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자율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어. 연방준비제도가 생각을 할 테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 투자가들에게는 아주 나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거 14% 내려갔고요. 우리 리바이스 이윤이 예상보다 조금 작아서 11% 이상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당연히 칩 메이커고요. 3분기 매출 전망이 10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과 같은 거죠. 인플레이션 되고 세계의 이제 어떠한 수요 공급망을 볼 때 좀 매출 전망이 줄어드는 전체적인 추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율을 11월 2일에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12월에 0.5%, 내년까지 4.6%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내리는 조정을 하지 않을까. 투자가들은 그 전에라도 빨리 하기를 원하겠죠. 항상 그 이자율 인상과 주식시장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슈였고요. 주택시장은 뭐 부분적으로 침체기라고 하지만 완전히 폭삭 가라앉는 일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뭐 경제 뉴스에서 트위터를 뭐 일론 머스크가 인수 안 한다고 하다가 트위터가 고소했잖아요. 인수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이만큼 손해를 끼쳤다 해서 이제 고소하고 나니까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인수하겠다. 처음에 예전처럼 내가 그렇게 처음처럼 제시했었던 주당 54달러 20센트 440억 달러에 지금 뭐 트위터 시가가 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식이 그래서 이 인수를 하겠다 발표한 뒤에는 이제 주식값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 건 말씀드리면서요. 거의 다 졌어요. 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겠다 해서 무슨 뭐 직원들 가운데서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고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자신도 돈 마련하려면 주식을 팔아야지 되니까 그리고 주식 팔고는 양도소득세는 또 내야 돼요. 뭐 테슬라 주식 많이 갖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검열 이런 것도 좀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 하니까 오로지 좋은 사람들은 트위터 주주. 옥토버 서프라이즈 네 번째인가요?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 마리화나 연방 전과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한 것. 이건 94년도에 바이든 그 당시에는 부통령도 아니었고 연방 상원의원이었을 때 빌 클린턴 시절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담배도 마약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그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뭐 감옥에 많이 가뒀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이미 30개 거의 40개 주가 마리화나를 뭐 의료용으로든 레저용으로든 아니면 둘 다로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전과자가 된 사람 전과를 다 지워줬습니다. 그 말소 기록을 해줬어요. 그 전과가 있으니까 집을 구할 때도 못 구하고 학교 융자도 못 받으니까 교육의 기회도 없고 뭐 사업을 할 때 융자도 전혀 안 나오고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작은 돈 이자율을 높게 받아야지 되고 이건 너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 쥐고 있는 것이다 목을 해서 추세도 이러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마리화나가 헤로인과 똑같은 급으로 분리가 돼야지 되지? 스케줄 1 그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거든요. 마리화나에 대한 지금 사업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라고 했고 다른 주지사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이기는 하지만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특히 18살에서 44살 사이 응답자는 뭐 절반 이상이 의회가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지 된다. 하원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게 나에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슈를 끌고 나오질 않습니다. 여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닝 컨설트와 폴리티코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18살에서 44살 사이 응답자는 뭐 당연히 여기는 절반 이상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처리해야지 된다. 의회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영국의 YouGov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민주당 72%를 포함을 해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과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해줬던 것처럼 마리화나로 인한 전과자 기록을 다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이 좀 마리화나 사업하기 쉽게 만들어줘야지 된다. 다시 미국으로 와서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원 78%, 무당파 67%, 공화당 62%입니다. 공화당도 62%. 그래서 전체적으로 69%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많이 하고 대학교 가면은 아마 파티 가면 다 돌리니까 거의 안 해본 학생이 거의 드물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꼭 지지하기 때문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얘기하고 이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번도 마리화나를 안 해보신 한국 분들 너무 많이 계시죠. 뭐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이 든 층에서는 나이 든 층이라고 구태여 말하기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미국이 60년대, 70년대 완전히 그 마리화나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중간 계층 한 40대 이 정도 가운데서 마리화나를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내가 마리화나를 내가 하기 위해서 합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부가 왜 일상생활에 그렇게 관련을 하지? 말하자면 이제는 마리화나를 술이나 담배처럼 담배보다 더 독성이 덜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금주령을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그 본인이 판단할 일이죠. 물론 정부가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같은 것은 만들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은 지금 그렇다는 것. 그런데 정부가 왜 개입을 해? 낙태처럼. 왜 정부가 나를 낙태를 못하게 하지? 내가 가임 여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가 거기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잖아. 마리화나도 지금 그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민주당은 78%, 무당파 67%, 공화당 62%를 포함한 성인 69%가 마리화나는 사용을 합법화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그 대통령의 사면으로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나가게 될 때 민주당을 좋아하는 하나의 이유는 만든 셈이죠. 마지막 서프라이즈. 물론 이번에 헌터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선거가 되니까, 선거철이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브리즈마라는 데서 일정 기간 동안 몇 년을 넘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컨설팅 회사를 원래 운영을 많이 했어요. 존 케리, 지금 기후대사 전 국무장관의 그 아들과도 일을 했고, 왜냐하면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비슷비슷한 그 처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의 컨설팅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이제 집에서 그 돈을 버는 가장 비슷하게 아버지도 공직자잖아요. 본 거 뻔합니다. 그리고 그 형도 공직자의 길을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이었고 나중에 암으로 숨졌지만 돈을 버는 건 본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한 달에 5만 달러를 받고 에너지 회사에 컨설팅을 했는데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에너지 컨설팅을 해. 아버지 찬스 쓴 거잖아. 하면서 젤렌스키 현 대통령에게 당시 선거 캠페인 할 때 바이든 아버지와 아들을 이거로 해서 조사를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런데 그 헌터 바이든이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 이게 지금 FBI의 판단이랍니다. 어떤 증거냐면은 하나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번 돈을 페니까지 다 미국에 신고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 이건 세금 관련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에 총을 살 때 이 헌터 바이든이 마약도 코케인도 했고 술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미국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총을 살 때 깨끗했다. 마약 그런 것 안 했다 하고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게 연방수사국의 판단인데 연방수사국은 수사하는 기관이지 기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이 케이스는 델라웨어에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그 검찰은 기소를 할 때 항상 재판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소를 합니다. 아니면 본인의 크레딧이 상하니까. 그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트럼프 때부터 이 사건을 수사를 하던 검사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이제 선거철이 왔으니까 또 한번 헌터 바이든 얘기가 나와야지 되는 것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정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마지막입니다. 허셜 워커. 허셜 워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미국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나는 그가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하라고 하고 돈을 줬고 그러면서 낙태는 산모가 위험해도 근친상간이어도 강간이어도 하면은 안 돼라는 공약을 들고 나온 위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자식을 버린 남자다. 하나도 아니고 뭐 4명인가 자식을 낳고 버렸다고 하잖아요. 4명의 서로 다른 여성에게. 그리고 지금은 또 뭐 결혼 생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패기 누난의 경우는 이제 이 일이 드러나서 왜냐면 어떤 여성이 나에게 걸프렌드였을 때 낙태하라고 하고 돈 줬다. 증거를 다 댔고 이 남자 끝까지 모른다고 하다가 어제 아마 안다고 한 것 같아요. 안다고 했는데 내가 돈을 줬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관용적이어서 돈을 줘. 뭐 이 정도 얘기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마 워싱턴에 가면은 풋볼 선수였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걸요? 단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다는 이유, 유명한 풋볼 선수였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돈을 잘 모으고 그런 이유로 이 같은 일이 있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그를 막강하게 지지를 합니다. 후보를 바꿀 수 없으니까 too late. 이제 그 후보가 현 민주당의 라파엘 워넉이라는 상원 의원과 싸워야지 되니까. 그리고 별로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패기 누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다른 여성들에게 다 낳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런데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지하니까. 뭐 에너지 값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또 국가의 빚이 뭐 31조 처음 됐다고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처음에 여성이 나 예전에 뭐 걸프렌드였을 때 낙태하라고 하고 나중에 리임버스 하는 형식으로 돈도 줬어. 체크 보내줬어. 카드도 줬어. 했을 때도 난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 하다가 그 몰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여성이 나를 모를 수가 없지. 그저 한두 번 스쳐갔던 여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당신 아이를 낳았잖아, 내가. 이 남자와 그 이후에도 또 화해하고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또 낙태를 하라고 했대요. 허셜 워커가. 그랬는데 이 여성이 낳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나와서 너 혼자 키워. 해서 전혀 아이를 서포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셜 워커의 23살의 아들은 당신은 몰라. 나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도 있고 뭐 아이가 많으니까 아무튼 아이 가운데서 23살 된 아들이 뭐 크리스찬 밸류, 패밀리 밸류라고 4명의 서로 다른 여자에게 4명의 혼의 자식을 낳고 1명도 안 키우고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는 총구를 겨눴잖아. 여기 관자놀이에. 나와 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모르잖아. 이게 23살의 아들이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약간 그 워넉이 높아졌지만 확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치가 이제는 완전히 로컬 이슈를 아무리 로컬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진보야? 보수야?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해서 교회에서도 분란해. 커뮤니티도 분란해. 그리고 뭐 언론이 아무리 제대로 챙겨서 보도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언론을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누르는 것만이 목표인 겁니다. 언론이 아무튼 아무리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도 믿지도 않고 조목조목 얘기도 안 해요. 언론에서 유리한 것만 보도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매체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러니까는 한국이 미국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완전히 극으로 나뉜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몇몇 중심을 잡고 있는 언론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 잡고 있는 언론을 잘 안 봅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막 극단적이고
막 뭐라고 하나요? 이거 뭐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게 없으니까 파국으로 치닫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언론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항상 목표는 상대를 누르는 거. 나 공화당이야. 민주당 눌러야 돼. 나 민주당이야. 공화당 눌러야 돼. 후보의 자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4명의 다른 여성에게서 4명의 아이를 낳고 나 몰라라 하고 키우지도 않고 한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기기만 하면 되지? 아니 미국이 지금 정치가 특히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 문제. 혼의 자식이 무슨 문제야? 돌보지 않으면 무슨 문제야? 낙태시켰으면 어때?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지. 상대를 누르고.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허셔 워커는 풋볼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누구나 인간적인 결점은 있죠. 그렇지만 정치도 너무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런 문제. 근데 또 이렇게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에도 그때도 90년대였는데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었을 때 이때와는 좀 다르지만 자식들을 낳고 모른 척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외도지. 외도지만 몇십 년 전이니까 그 정도의 그 집무실에서의 외도라면은 그를 버릴 만도 한데 사실은 뭐 경제 잘하고 한다 해서 안 버렸잖아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 쪽에서.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맞아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겟돈 발언이 사실은 어제 그 백악관에서 새롭게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가장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런 때 이제 미국에서 hair on fire 머리에 불 붙었다. 머리에 쥐 났다가 아니라 hair on fire 머리에 물 붙어 불났어요. 그러면 이거 뭐 물을 부어야지 됩니까? 천으로 꺼야 됩니까? 물이 먼저겠죠? 이 정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그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